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문재인 586 민주당의 폐악질이 극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우리가 유사 전체주의 혹은 뭐 오리지널 전체주의 뭐 어떻게 불러야 될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같은 사정을 전체주의의 대명사라고까지도 불릴 수 있는 나치와 비교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기대하시고 계시는 핸섬 석학 경기대학교 조성환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핸섬하다고 띄워드리니까 좋죠. 아, 고맙습니다. 예, 자율구독료 말씀 우선 잠깐 여쭐게요.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 어려울 때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꾸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조만간 나오게 될 신간 스텔스워 로버트 스팔링이 지었고요.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복 음모를 낱낱이 까발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백모가 한 분 한 분께 정성 들여 서명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이게 한국이 지금 나치가 간 길을 가는 중이에요? 아니 저기 통합당 원내대표가 전체주의로 네, 간다. 그리고 뭐 대변인도 그 얘기를 했고, 물론 그 전에 네네. 유사 전체주의란 말은 지금 그래도 좀 주요한 저 유튜버 조금 지성이 있는 네. 쪽에서는 이미 다 그 퍼졌고, 네네. 어제 그 뭐야 유건일 선생이 네. 유사 전체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퍼졌네. 공병호가 그 전혀 안 맞는 말인데 낮은 단계의 뭐 전체주의, 그래서 그건 안 맞는 거고 고자의 토탈리타리아니즘 맞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전체주의라 그러면 예, 사실 우리 그 나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특히 나치, 물론 스탈린 포함되지만. 네네. 근데 지금 과연 그 당시의 역사를 다 돌아가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종말을 맞겠느냐라고 네네. 하는 것들을 한번 봐서 네네. 여러 가지 군대에서 이 문팔육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뭐 스탈린 네. 방식이든 나치 히틀러 방식이든 네. 전체주의의 기획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네네. 이제 동원을 해서 권력까지 잡았는데 한번 네. 해부를 해보면은 상당히 많이 같으면서 달라요. 네, 이 문팔육 집단에 대해서 유사전체주의, 쿼자이 토탈리테리아니즘이라고 용어를 정의를 한 거는 저희 백모 세뇌 탈출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18년 2월 말 예, 그 예. 미국에서 열린 그 워싱턴 근교 벌티모어에서 열린 그 미국 최대의 보수주의자 행사 CPEC에 예, 갔을 때 고든 창이 그 머더라이터계까지 사회를 본 그 패널 디스커션에서 제가 이제 한국을 쿼자이 토탈리테리아니즘이라고 불렀고 유사전체주의, 그 다음에 북한을 이제 전체주의 사교, 토탈리테리안 컬트라고 불렀고, 시진핑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를 전체주의 반동, 디지털 토탈리테리안 리액션. 네, 근데 저는 그냥 토탈리테리안 리액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의 토탈리테리아니스트 트라이앵글, 전체주의 삼각편대다 이 말을 처음에 할 때는 삼중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삼중꽃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 이미 우리 그러니까 한 2년 반쯤 되는 것 같아요.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쓴지. 근데 그 말했더니 그때는 우리 고든창이 말을 겁나니까 뱅뱅 잡아 돌렸었어. 근데 그렇죠. 요새는 이제 그쪽에서 막 써. 아마 개념적인 저기 그게 세팅이 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쓰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 쿼자이 토탈리테리아니즘이라고 미국 쪽에서 부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나치랑 한번 비교를 일단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이 전체주의 대명사 그럼 나치니까. 네, 예. 자, 나치가 언제 이 최대 정당? 나치는 쿠데타로 집권한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집권한 거죠. 말은법에 의해서 상당히 그 당시에는 가장 그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집권했어요. 그렇죠.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겁니다. 네네. 그때 32년 말 최대 정당으로 등극을 했고, 네. 그때 전체 이제 독일이 다당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총 투표 수의 3분의 1을 득표를 하고 거의 230석을 얻어서 거의 3분의 1을 얻었습니다. 의석을 3분의 2. 예. 그러고 나서 그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예. 그 유명한 33. 아니
3분의 2는 안 되고 반은 넘고. 반은 좀 넘고. 네, 반은 넘고 3분의 1은 안 되고. 다수당 5분의 3쯤 될 거예요. 5분의 3쯤 될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힌덴부르크. 그러니까 이원집 정부제 그렇죠. 체제거든. 예, 예, 예. 그 대통령 말해봐. 있고 예, 예. 수상이 있고. 수상이 있고. 예. 그리고 히틀러가 수상이 된 거지. 그렇죠. 예. 챈슬러가 된 거예요. 챈슬러 됐죠. 그래서 대통령 힌덴부르크 그 영감한테 그렇죠. 압력을 넣어서 총통으로 이제 등극을 하죠. 예, 총통이 아니라 수상이지. 수상이 되고 나중에 이제 총통으로 됐죠. 예, 수상이라고 봐요. 스콘법 예. 이후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얘들이 그 의사당 방화 사건을 조작을 해요. 참 그 별로 잘 안 알려진 일인데 네네. 말하자면 의사당 내에서 국회 그러니까 대표된 자들에 대한 사실상 테러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공산당의 소행이라고 몰죠. 몰죠. 예. 예, 그게 방화 사건 국회의사당이 불탄 게 33년 2월 27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공산당이 의사당을 불질렀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힌덴부르크를 살살 꼬셔가지고 힌덴부르크가 그때 그 다음 날인가 예, 예. 의사당 방화 포고령을 발표를 그렇죠. 해요. 예. 그리고 그 포고령을 발표를 하고 그 유명한 민병대들이 이제 나중에는 뉴겐트로 나오지만은 그 민병대들이라고 하는 일반인들을 모읍니다. 그 다중을 모읍니다. 그게 폭력을 행사를 하죠. 예, 그 나치 민병대가 이제 일개 정당의 폭력 부대인데 이 대통령 포고령에 힌덴부르크의 포고령을 근거 삼아서 자와한 4천 명을 하루 이틀 사이에 체포를 해요. 체포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불법 체포지 일종의. 일제 불법제죠. 경찰이 아니라 나치 민병대가 나서서 그렇죠. 체포를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공포 분위기를 딱 조성을 하고 예, 예. 야, 이 수법을 잘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 예, 예. 그러냐면 그 김어준의 그 동료 있잖아. 이렇게 퉁퉁한 친구 김용민. 예. 김용민이 주도가 돼서 몇 년 전에 그것은 뭐 국민mon가 이런 그 매스미디어 창업을 한다고 예, 예. 돈을 거둘 때 그 포스터를 보면 예. 그 나치 선동가 괴벨스. 예, 예. 괴벨스 얼굴을 박아놓고 그때 그 인용된 문구가 뭐더라? 거짓말도 여러 번 하면 진실이 된다가 아무튼 무슨 문구인지 거짓말은 3번 하면은 여전히 진실로 남지만 100번, 1000번 하면은 진실이 된다. 예, 그러니까 그 문건인지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괴벨스의 사진과 괴벨스의 말을 인용을 해놓고 이러한 그 미디어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돈을 거두려고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전에 나치를 이 우리나라 이 짝퉁 좌파들이 잘 알아. 잘 알아요. 그리고 꽤 많이 본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성 주사파가 아니더라도 그 이제 죽은 박원순과 원경우 선임이 하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 서경서 그 역사가들을 동원해서 한국 현대사를 이승만과 박정희를 죽일 놈으로 만들었지. 친일파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예. 일종의 뭐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위장은 했는데 예, 사실이 아닌 걸로 해서 썼습니다. 그때 첫 장면이 게베르스를 딱 냅니다. 그리고 인간은 2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 콜라보레이터와 부역자와 독립인간. 그러니까 이승만과 박정희는 부역자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괴벨스가 스승인 모양이야. 그러니까 스승이. 그래서 우리도 한번 나치가 어떻게 했나 나치 행적을 봅시다.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33년 이제 수권법 이게 이제 입법부 무력화법이에요. 뭐냐면은 이네블링 액트라고 영어로 하는데 의회를 통하지 않고 이제 수상 히틀러가 사실상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 것들을 공표할 수 있게 그렇죠. 만든 거예요. 이게 공포분의력이어서 예. 444대 94로 통과됩니다. 되게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이 일단 우선 입법권을 정부 수반인 행정권으로 말하자면은 이전을 시켜버렸습니다. 즉 입법 기능을 정부한테 다 줘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수권. 거죠. 그러니까 입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각의 수반인 히틀러 내각에 법을 정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딱 권력을 장악하니까 먼저 내부를 좀 손을 봐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이듬해 예, 예. 아주 살벌한 수백 명이 죽거나 체포되고 뭐 행방불명이 되는 그런 내부 숙청 작업을 해요. 그렇죠. 예. 그게 34년 6월인데 그걸 긴 칼의 밤인데 이게 한마디로 하면 칼빵의 밤이에요. 칼빵의 밤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서 찔러 죽이고. 찔러 죽이고. 예, 그 내부끼리. 내부끼리. 예. 히틀러 그러니까 나치 정당이 크고 여러 분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히틀러에 반대되는 자들을 작사를 내죠. 어둠을 틈타. 예예.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음. 대통령 힌덴부르크 노인네가 뭐 자연사했는지 의문사했는지 죽고 나니까 히틀러가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히틀러가 대통령 수상 총통은 나치의 당수. 그렇죠. 모두 이걸 셋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지금 이제 수령제 등등등 주석 수령제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저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고 나서 이제 나라 깃발을 바꿔요. 깃발 마치 지금 바꾸죠. 문재인이 예. 수도 서울을 바꾸는 것처럼. 그러니까 상징이 걔들은 아주 예. 중요하죠. 그 슈바스티카 그러니까 이 꺾은 십자가가 그려진 네. 나라 깃발은 이제 그 이전에 원래 나치 당의 당기예요. 당기였죠. 그랬다가 이제 33년에 이제 그 갇혔습니다. 수상이 되고 나서 예. 원래 독일 제국 깃발하고 예. 나치 당기를 당기발. 병용했었어요. 33년 1933년에는. 당이 국가다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34년에는 원래 독일 제국 깃발은 없애버리고 그리고 국기로 쓰죠. 예, 슈바스티카가 예. 새겨진 그러니까 예. 그 꺾은 십자가가 되어 있는 나치 깃발만 예. 이제 국기로 쓰게 돼요. 국기를. 그러니까 얘들이 제일 먼저 한 게 국기 변경이에요. 국기 변경입니다. 예. 문재인 586 집단이 수도 변경하려는 거로 연상이 되죠. 그것도 이제 뭐 계속 부분적으로 했지만 한반도기다 뭐다 하고 하는 걸로 이제 그걸 이제 소위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하자면은 종족 민족주의 그걸 가지고 한반도기를 만들어서 하여튼 뭐 남북 행사 때는 그걸 다 쓰는 걸로 해서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아주 총체적인 상징을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네. 의식에. 그 다음에 이제 국적법을 그 이듬해 그러니까 집권한 지 이제 2년째 될 때 국적법을 바꿔서 유대인들의 독일 국적을 다 박탈해 버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혈통법을 같이 만드는데 혈통법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독일 국적을 박탈해야 되니까 예. 유대인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100% 유대인, 50% 유대인. 저기 그림에 왼쪽 그림에 이제 까만 거는 유대인이고 하얀 그렇죠. 건 비유대인이에요. 그럼 예. 왼쪽 그림 보면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결합해서 그러니까 독일인과 유대인이 그러니까 정말 게르만과 유대인이 결합해서 나온 애는 이제 반쪽 유대인. 그렇죠. 하플링. 예. 이때 하플링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플링이라는 단어가 저기서 나오잖아. 저기 뭐야 그 해리포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나오죠. 해리포터의 그 주인공 해리포터가 하플링이잖아. 한쪽은 마법사고 아버지 쪽이가 어머니 쪽이 마법사고 한쪽은 일반인이죠. 그러니까 그 작품이 그 단어 딱 선택할 때 이게 나치의 유대인 그 천대를 비웃은 단어를 딱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하플링이라고 불렀다고 영어로는. 지금도 뭐 많이 쓰잖아요. 반쪽이 반편이. 걔는 하프야. 예. 뭔 식으로 예, 얘기하죠. 반쪽인데 그럼 50%예요. 그 50%가 또 그 저기 100% 게르만하고 결합해서 나오는 애들이 25%짜리가 25%. 저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각종 컨비네이션을 다 그리는 거야. 저렇게 해서 결합하면 몇 프로. 그래서 몇 프로 이상은 그때 25%인가 50% 이상. 게스 챔버가 아마 25% 이상은 게스 챔버에 들어간 후보자가 됩니다. 25인가 50이에요. 예. 그걸 유대인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혈통을 정의하고 그 혈통에 따라서 국민권, 국적을 박탈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제 법률적 지위가 장기 체류 외국인이 된 거야. 그렇죠. 독일에서 나서 독일말 쓰고 독일 사람인데 심지어는 세계제 1차 대전 때 예. 유대인들이 10만 명 참전해갖고 훈장만 받은 사람만 18,000명이고요. 그렇죠. 전사한 사람이 10,000명이야. 예. 그 독일인이라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걸 국적 없는 장기 체류 외국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나치 때요. 유대인들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 기록을 다 말살하고요.
참전 용사들,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40쯤 되는 사람들을 그렇죠. 다 잡아 죽이려 그래가지고 참전 용사 10만 명 중에 4만 명이 해외로 도피하고요. 도피하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살아남은 한 4, 5만 명, 그러니까 참전한 사람 중에 한 8만 명이 살아남았는데 4만 명은 해외 도피. 나머지는 게스트챔버로 갔어요. 그건 특별관리 대상이야. 네. 그렇죠. 참전의 기억을 없애겠다는 거지. 그렇지. 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런 악마성이 이게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악마성이거든. 그렇죠. 근데 또 뭐 여러 가지 분명히 이제 나치 독일이 내부적인 책임과 원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악마가 어떤 토양에서 토양에서 만들어졌느냐 네. 그거는 우리가 다 제외시키는데 꼭 살펴봐야 돼요. 예, 이 악마가 만들어질 때는 그 토양이 있어요. 예, 예. 이런 악마가 완성될 때는 예, 예. 그 토양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1차 세계대전에 대해 우리가 이제 1차 세계대전 14년에서 18년. 18년. 예, 1차 세계대전. 37년에서 39년에서 45년. 그건 2차 세계대전인데. 정관 20년 기간이 말하자면은 그 정관 20년 기간이 그냥 나치가 악마적 행태를 벌였다 이렇게 대충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독일 제1제국 1차 세계대전을 만들 때 카이저 황제 있을 때 그때는 사실 전범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 원인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간기, 간전기라는 말을 이제 학자들은 쓰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시청자님들한테는 낯선 말이에요. 낯선 말이죠. 그러니까 한자로 전쟁 전자에 사이간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계제 1차 대전이 끝난 1918년에서 세계제 2차 대전이 유럽에서 시작된 1939년까지 21년간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지금 말씀 다시 해주시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은 전범 국가로서 말하면 그 당시 이제 국책법이 만들어서 정쟁 책임을 완전히 오롯이 다 독일이 받게 돼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은 전쟁을 누가 일으켰냐? 러시아가 했죠. 러시아가 일으켰으면 믿거나 말거나. 저게 원래 열강들이 그 발칸반도를 둘러싸고 그냥 아주 긴장이 높은 상태인데 그게 어디서 그 세르비아에서 그 오스트리아의 황자가 죽잖아. 그렇죠. 예. 몬테네그로. 예,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서 1914년에 그 황자 죽었을 때만 해도 저게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아무도 없었죠. 근데 느닷없이 러시아 니콜라이 황제가 퍽 하고 독일을 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쟁이 붙어서 그러니까 화박 던져갖고 그 불똥이 이제 프랑스로 러시아 프랑스하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독일 패니까 프랑스가 독일 같이 패고 죽어라고. 그러니까 독일은 또 같이 패는데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양쪽을 다 떡실신을 시키니까 영국이 보니까 큰일 나게 생겼거든. 영국이 펄쩍 뛰어들고 그러니까 영국도 작살나게 생겨서 이제 세계가 독일 지배하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1917년에 미국이 들어와 버리잖아.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면 사실 세계제 1차 대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었다 하면 혁명 나서 망한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인데 이게.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역사 가만히 보다 보면. 근데 거기에도 이제 몇 가지. 그러니까 독일 제국이 잘못한 건 러시아가 쳤을 때 딱 방어만 하고 안 번졌어야 돼. 안 번졌어야 돼. 근데 독일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거 빌미 삼아 가지고 러시아 박살내고 이제 막 밀고 들어가니까 프랑스 튀어들고 그럼 프랑스 박살내고. 그래서 독일 약간 보수적인 색깔을 갖는 역사학자들은 정치학자들은 그때 이제 비스마르크가 카이저 황제한테 이제 자리를 내놓게 됩니다. 카이저 황제가 실권을 쥐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1900년 경일이겠죠. 1900년. 그러니까 전쟁 나기 한 15년 전쯤. 거의 직전까지도. 왜냐하면은 비스마르크 오래 살았네. 아니 저기 30년 이상 저기 독일 수상으로서 통일하고 그 사회보장법도 내놨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엄청난 독일을 공고히 하고. 독일의 처칠이지. 독일의 처칠이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말하자면 그때 비스마르크의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작업은 국경과 국경을 계속 협상해서 조정하는 거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긴장은 있었는데 국가 이익은 확보하되 상대방하고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카이저가 늙은 비스마르크 날려버리고 날려버리고 이제 전쟁 우리도 모드로 힘 있어. 힘 있어. 비스마르크가 또 다시 그 독일 통일을 했고 그 다음에 사회 정책을 했습니다. 그게 그 막스나 이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군사, 경제 모든 걸 다 정비를 해서 그야말로 강대국이 됐어요. 아주 단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저가 자 영국과 프랑스만 제국주의 하느냐? 우리도 해외 식민지 가지겠다. 그리고 우리도 제국으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특히 그게 저기 어디 발칸 반도에서 충돌하게 되지. 거기서 충돌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지금 저기 뭐야 아프리카 일부 하고. 근데 거기는 별 볼 일 없었고 어쨌든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실은 프랑스와 영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실인데. 거기에 뭐 이리저리 저기 티격태격하고 있는 사이에 러시아가 푹 들어버렸어요. 러시아 들어오니까 이제 독일 제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전쟁하고 싶었는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 아니요. 그 러시아를 순식간에 박살을 내죠. 네, 그때 1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깊이 봐야 될 게 19세기 막스의 그 노동자의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즉, 즉 프롤레타리트 인터내셔널리즘, 즉 노동자 국제주의. 즉 노동자는 조국이 없다. 부르주아가 적이다. 그 다음에 조국은 국가는 없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조국하니까 누구 생각나나? 그 잠시 이제 조국도 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저 정규범 만들어줬잖아. 근데 그때 장 조레스하고 이제 잠깐만 장 조레스가 프랑스 공산주의 사상가로서 베스트고 처음에는 노동자 국제주의 주장하면서 2차 세계대전에 반대했지.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가 전쟁 분위기가 너무 거세지니까 민족주의가 결국은 프랑스 공산당이 전쟁 지지로 돌죠. 지지로 돌고 그다음에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공산당도 그렇게 해서 각자 노동자가 사실은 힘을 합쳐서 전쟁을 막자가 아니라 사실 노동자들이 그 당시에 사실은 10대 말 20대 중반까지가 다 대부분 가장 주력 노동자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전장에 가서 피 튀기는 참전을 하고 그 참전도 소모전이었습니다. 참호전. 모든 그러니까 서부전선 이상 없다. 뭐 그런 거죠. 그 유명한 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그거죠. 그래서 이제 뭐 베르등 전투도 있었고 그 평원에 참호하고 계속 말하자면 소모하는 겁니다. 물자와 인명을. 그때 서부전선이 뭐냐면 독일 기준 서부전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전선.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해. 그다음 이제 아주 비극적인 소설. 독일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저기 슈팽글러가 서구의 몰락이라고 했을 때 이 서구는 독일 쪽에서 바라본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좁은 의미로. 아주 말하자면은 제일 먼저.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서구 그러면은 뭐 독일, 이태리 다 포함하는 걸 우리 생각하는데 슈팽글러가 그 책을 썼을 때는 그 이제 세계제 1차 대전 이전이죠. 이전에 패권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의 몰락이고 이제 독일의 시대가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슈팽글러가 독일판 시진핑이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 이제 낭만주의 철학가적이기도 하기도 하고 이제 말하자면은 그 독일 그러니까 스팽글러가 이제 중국쯤으로 오면 시진핑류를 이제 오면 이제 타락하는 거야. 이게 이제 프랑스 기조의 보편사 여기에 대해서 독일의 특수사 그러니까 시빌리제이션에 대해서 컬처, 폴크가이스트 뭐 이게 이제 독일 정신, 뭐 그다음에 독일의 그 순수성, 낭만, 또 중세의 아름다움, 뭐 이런 걸 이제 주장하는. 그래서 이 이제 스팽글러의 눈에는 서구의 몰락이라고 하는 거는 시빌리제이션은 과학과 이성과 기술로 선진적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인간성의 타락, 그다음에 이 뭐 연유의 그 경제적인 이제 그 정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너네들 앞서갔지만 그렇게 저기 계속 수위를 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제 함의를 줬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세계 1차 세계대전 전에 그 급진주의자들의 구호 노동자 국제주의, 노동자에겐 조국이 없다라는 게 전쟁을 통하면서 각국의 공산당이 이 민족주의, 국가주의의 전부 굴복을 하게 되고 전쟁 후에는 결국은 민족이 계급에 우선한다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시즘이야. 이제 그 부분이 그렇게 되는 시간이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하나의 허상이 깨진 거지. 뭐냐면은 노동자가 예, 노동자 국제주의라는 국제주의라고 하는 예. 거는 그거는 논리적인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은 별로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프랑스의 또 68 혁명에 아주 체게바라 따라다니던 공산주의자가 예. 막스를 놓고 비판을 할 때 네가 유물론 그러는데 네. 경제만 유물론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피라는 것 이상의 유물적인 게 어디 있느냐? 정말 이 유전적인 지속성, 연계 이런 걸로 봐서 네가 민족을 형이상학 정신으로 예. 이 환치한 거는 막스 당신의 치명적인 실수야. 그러니까 이야기했어요. 생물학적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거지. 피해 민족. 그러니까 블루트. 그건 블루트는 그건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 예. 근데 그걸 이제 막스나 이 인터내셔널리스트들은 그걸 이제 이 말은 선전으로. 네, 그래서 이제 뭐 세계 제1차 대전 전까지 이탈리아 공산당의 빛나던 청년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무솔리니. 그렇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가지고 온몸에 수류탄 파편을 받고 죽을 뻔한 그 무솔리니가 그렇죠. 예. 1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들고 나온 깃발이 뭐냐면 이런 주장을 해요. 이게 그렇죠. 무솔리니 말입니다. 민족이 전체다. 그렇죠. 민족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주의라고 하는 말이 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주의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 들으면 저 김영삼 얘기 생각이 나는 거야. 김영삼이 그 저기 그 한한상에 영향을 받았을 텐데. 요새는 나는 어제 얼마 전에 했던 인증 생각이 났는데. 예, 글쎄 취임사 김영삼의 취임사는 그거죠. 어떤 동맹도 민족에 우선하지 못한다. 민족 절대주의, 뭐 종족 절대주의, 뭐 그런 그런 거죠. 그 저게 무솔리니가 한 말하고 굉장히 비슷해. 이인영 말도 나는 무솔리니 말처럼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포탄이 날아다니고 이런 전쟁이 있어도 민족 간에는 평화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걸 그 얘기인데. 그리고 뭐 그게 민족이 절대화가 되니까 민족이 절대화되는 거죠. 신성화되고 우상화되고 그다음에 근데 터부가 돼요. 그쪽은 김일성 민족이잖아.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이 아닌데. 우리가 누구한테도 이거는 무슨 좌파 우파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인간한테 묘하게 뭐 어쩔 수 없는 한 가지 근거는 있을 수도 있어요. 블러트라고 하는 게 독일어로 피라고 하는 게 혈연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가장 일차적인 근본적인 원초적인 저기 아이덴티티 구성이죠. 문화 언어의 그 핵심 요소인데. 근데 저렇게 이제 뭐 이제 막 현대 문명의 가치, 개인 진실, 자유와 관계없이 그거 자체를 절대화시켜 버리면 절대화시키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러잖아요. 반민족 그러면 네가 왜구냐? 그렇게 돼. 토착 왜구 뭐 이게 돼서 이인영이나 김영삼은 죽어서 못 묻겠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말이 당신들이 말하는 민족은 그러면 개인 진실, 자유 그거 무슨 뭐가 있냐? 우리는 핵심적 현대 문명의 가치마저도 당신들이 말하는 민족이란 용어로 뭉개질 수 있다는 뜻이냐? 그렇죠. 그걸 물어야 돼요. 아니면은 같이 융화될 수 있다는 뜻이냐? 근데 융화시켜야 된다는 뜻이냐? 시켜야 뜻이냐? 민족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뜻이냐? 말해봐라. 그건 뭐 경험상 그건 아니라는 건 드러났고. 그 뭐라 그럴까? 무솔리니 좀 특이해요. 특이하죠. 저게 그러니까 무솔리니가 집권을 한 게 1922년이니까 히틀러보다 11년 빨라. 빠르죠. 그러니까 띠동갑이야. 띠동갑 형님이야 히틀러에. 그렇죠. 근데 무솔리니는 그런 말을 하거든. 그거 뭐야 히틀러한테 유대인 혈통 따지는 웃기는 짓이다. 그거는 유대인 혈통 따지는 것은 니들 아리안이 숲속에서 야만으로 살 때 우리 이탈리아인은 세계적 문명과 제국을 만들었다. 진짜 그리고 누구든지 진짜 족보 까보면 거기 다 유태인 피 섞여 있다. 유럽인들은 특히 한껏 하는 친구들은 다 섞여 있다 이런 이야기죠. 아주 능글맞게 그 얘기를 하죠. 그게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저게 굉장히 악마적인 요소로 해서 그 사실은 그야말로 역사의 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파시스트 계열 중에 제일 재밌는 인물이 무솔리니하고 스탈린 프랑코예요. 스페인에. 프랑코예요. 왜냐면은 그 프랑코 이거 파시즘으로 봐야 돼 이 생각까지 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침략적이질 않잖아. 그게 재밌는 것도 하나. 그래도 무솔리는 약간 침략적이에요. 그래서 그 북아프리카 식민지 막 침략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자 프랑코는 독재주의자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히틀러가 전략적인 이유로 혹은 뭐 유럽 석권을 위해서 사실은 유럽 석권을 위해서 전략적인 이유로 이 지중해 관문이 있단 말이에요. 지브롤터예요. 지브롤터가 있고 그래서 그
집요하게 프랑크를 2차 세계대전에 끌어들이려고 위협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또 교섭을 해요. 근데 프랑코가 그걸 능글능글하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선 뭐 몇 시에 무슨 중요한 회의를 하자 그러놓고 아 우리는 점심 먹어야 돼요. 2시간 늦게 가. 뭐 했어요? 점심 먹고 2시간 시에스타 2시간 낮잠 시에스타 하고 뭐 들어가서 독일 나 프랑크 좋아해. 아주 그 아주 그냥 딱 체계적인 스페인을 세계제 2차 대전으로부터 전화로부터 빼낸 사람이에요. 빼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근데 무슨 뭐 거대한 무슨 명분을 가지고 야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안 들어가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개격이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 스페인이 이제 그 1930년대에 좌파 정부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좌파 정부가 아니라 폭력적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기 그 이 좌파 정부 도로 간 사람이 오해잖아요. 좌파 정부가 이제 저기 저 신부랑 수녀까지 학살을 한다고. 그렇죠. 이 좌파 정부 앞잡이들이 말하자면 이제 횃불 부대들이 그걸 정부는 방관하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프랑코가 이제 그 집권에 내전을 일으키죠. 군대를 이끌고 쿠데타를 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은 심지어 그 안에는 조지 오웰도 포함해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그다음에 무정부주의자들은 해밍웨이도 다 여기 돕는다고. 그러니까 인민전선 돕는다고. 스페인 내전으로 다 갔죠. 스페인 내전에서 인민전선 돕는다고 다 간 거야. 또 소련이 거기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물자를 지원해요. 그런데 이제 프랑코는 누구한테 지원을 받냐? 히틀러한테 지원을 받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히틀러가 비행기 보내주고 이제 물자 보내줘가지고 결국은 좌파를 제압을 하고 이제 내셔널리스트 정부, 그 내셔널리스트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국민주의 정부, 그러니까 국민주의 정부를 만들죠. 그럼 이제 프랑코 입장에서는 이제 히틀러가 이제 은인 아니야, 은인. 그 히틀러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을 벌여야겠으니까 전쟁이 진행되니까 지중해로 영국배가 못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영국배가. 그렇죠. 그러려면 지브롤터 해협을 장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브롤터는 그 스페인 그 남쪽 끄트머리에 있는 그 지역이 영국령이에요. 영국령이죠. 그럼 이제 스페인이 육군으로 지브롤터를 밀고 들어가면 이제 지중해는 이제 말하자면 지중해는 저기 독일 밭이 되는 거예요. 독일 이탈리아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랑코가 안 움직이는 거야. 왜 롬멜이 사하라 북단에서 전투를 한 이유가 이 스페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롬멜 전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물자 없이요. 제대로 된 탱크도 없이. 사막에서 항상 쫄린 상태에서 빠르게 움직여서 탁 치고 또 싹 빠지고 그런 게릴라전 비슷한 거래. 그래가지고 내 밑으로 그래가지고 그쪽을 뚫고 나와가지고 아드리아로 올라와서 이제 저기 흑해 쪽으로 간 쪽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제해권이 없으니까 보급이 안 되고 보급이 안 되니까 게릴라 그 천하의 롬멜이 결국 게릴라전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기갑 게릴라전이에요. 기갑 게릴라전이죠. 이게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탱크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완벽한 저기 그같이 보이지만 그 험한데 우리 뭐 한국 같으면은 이제 뭐 계곡과 뭐 황토 뭐 이런 쪽으로 달려야 되고 고장이 많아요. 그러겠죠. 그래도 사막은 바람 불면은 그거 하고 사실은 포메탄 못 하고 움직임이 이기는 게 그게 기갑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막아낸 수훈 1등 공신은 나치를 프랑코예요. 그리고 그때 프랑코가 만약에 독일 편을 들어서 지브롤터를 점령을 해버리면 그리고 독일 동맹국으로 만약에 들어갔다라면 그때 프랑코가 작살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뭐 우리도 지금 21세기에 또 전체주의를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고 우리의 지금 이 정치의 타락에 대해서 이런 프레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때 저 민족해방전선을 도우러 갔던 조지 오웰이 순위를 잡아. 아니 인민전선을 도우러 갔던 오웰이 그때 그 말하자면은 그 좌파 내부에 친소파가 다른 정파들 숙청하는 걸 보면서 그 본질을 캐치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1984다 동물농장이다 해서 이게 앞으로 한참 뒤에 벌어질 말하면 소비에트 그 전체주의의 그 내용을 그냥
소설로 이미 예고편을 다 보여준 아니죠. 거죠. 벌어져 왔는데 감춰져 있던 감춰져 있던 것을 왜냐하면 맞아. 사람들은 그 진보라고 막 떠벌리고 있을 맞아. 때 지식인들이 그 스탈린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 막 떠벌리고 환상 있을 가지고 때.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그런 환상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뭐.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은 나는데 조지 오웰이 그런 의미의 말을 해요. 이것들은 이 좌파라는 것들은 입으로는 달콤한 얘기 다 하는데 아니 지금 프랑코군이랑 싸워야 되는데 프랑코군하고 싸우는 건 관심이 없고 내부에서 친소파가 아닌 자들을 색출해서 총살시키는 것만 하더라 이거야. 우리 한 달 사이에 지금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유사하게.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적이랑 싸워야 되는데 프랑코의 이게 이제 소련의 줄선 놈들이 소련에 대해서 빼딱한 좌파들 내부에서 속관해 갖고 총살시켜 뭔가 뭐 스파이라고 레이블 붙이니까 예를 들어서 무정부주의자가 소련에 줄 서겠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탈리아에서 온 애들이 소련에 쉽게 줄 서 안 쓴다고 생각 놀러란 좌파들 많을 거 아니요. 라틴 애들은 그다음에 전체주의가 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자유분방해서. 트로츠카이트들. 그렇죠. 트로츠키 추종자들은 국제주의자들. 이게 스탈린하고 원수니까 그렇죠. 같은 러시아에서 튀어나온 그룹이지만 트로츠카이트들은 소련에 주로 안 쓴단 말이에요. 예. 그거 무정부주의자 트로츠키스트들. 이거 곤란해서 이거 총으로 쏴주는 그걸 보고서 기겁을 해가지고 우파로 확 도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자 아무튼 프랑코 이제 칭찬까지 했으니까 이게 나치의 뿌리를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범국가가 아닌데 몰빵 다 뒤집어 쓰고 전범국가로 찍혀갖고 그 다음에 이제 패전 후에 이제 그 영국 프랑스에 엄청난 배상금 걸머지고 그지같이 됐는데 거기다가 대공황까지 그렇죠. 1930년에 20년대 말부터 닥치니까 실업 인프레 이제 말하자면은 네. 그 말하자면 산업사회에서 줄 수 있는 amoral, 예. 이게 그러니까 그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잖아.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불안 같은 게 있죠. 돈 가치가 엄청 떨어지니까 맥주 사 먹고 빈병 놔두는 게 돈 가지고 저금해 놓는 것보다 나아. 그렇죠. 빈병이 더 가치가 올라간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사회정치적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가 그 캐릭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악마적 캐릭터가 형성될 거 아니야 사람이. 그리고 특히 리더 그룹이 우리 이윤영 목사인가? 예. 우리 재헌국회 처음 열릴 때 세상이 이게 사나워서 사람들이 점점 더 악마적인 그러니까 그 용어는 내가 달라요. 그런 유혹을 받고 사람들이 파괴적이고 악마적 이렇게 되는 그러한 시절인데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도록 해주세요. 그런 식의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재헌후의 첫날 대표 기도를 한 이윤영 목사의 기도를 보면 그렇죠. 그러면 독일에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이게 악마성 인간 안에서 악마성이 자라난다고요. 그렇죠. 그 캐릭터를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 나치 히틀러와 나치인데 사실 히틀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예, 히틀러가 그 캐릭터를 대표해요. 그러니까 이게 1차 세계대전 때 밑도 끝도 없는 소모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호에 댕기면서 양쪽 참호가 대치를 하면 이제 상대방 참호로 기어가서 이제 염소가스 쭈구렁 파이프 딱 대놓고 이제 안 죽고 기어 나오면 거기다 대고 염소가스 틀어서 상대방 폐 눈 다 녹이고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총을 쏜 게 아니라 그냥 뭐 6탄전에다가 뭐 해가지고 참혹했죠. 몇 년을 그것도 겨울까지 견디면서 거의 말하자면은 물자 소모를 넘어서는 인명 소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호 연락병을 했고. 그리고 전사율이 50% 그 이상이에요. 이거 참호 연락병. 그리고 히틀러가 속했던 그 부대 그냥 50% 정도가 되는 정도로 뭐 거의 다 죽어 나가는 거. 그리고 무전기도 사실은 없는 상황에서 무전기가 없을 때 그때 연락병이 말하자면 참호를 뛰어다니면서 임무를 하는
그런 전쟁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상태거든요. 상대방은 이제 기관총 걸어놓고 딱 보고 있는 거야 벌판에서. 그렇죠. 그럼 여기서 머리 하나 탁 튀어올라서 탁탁 튀어가면 땅 쏘는 거라고 그게. 그렇죠. 그 연락병은 죽는 병이에요. 인간의 표적이 되는 거죠. 이게 4년 동안 그 짓을 했다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더 중간에 한번 부상 입어가지고 그 치료된 다음에 너 보직 바꿔줄게 했는데 마지막까지 이걸 했어요. 근데 히틀러가 개를 왜 아끼냐면 히틀러 보면 항상 그 셰퍼드 데리고 그렇죠. 다녀요. 네. 참호 연락병 할 때 네. 개랑 같이 뛰어다닌 거예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개랑 같이 생사를 걸면서 네. 그때 개를 그렇게 아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개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심해. 우리 저 히틀러 뭐 변호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 소위 말하자면은 그 배경을 나치라고 알아야. 하는 예. 그 악마적 그 재앙이 만들어지는데 그 리더가 어떤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의 캐릭터는 뭐냐면 패권 애국을 목숨 내놓고 그러니까 독일 제국의 영광이지. 독일 제국의 영광. 패권적 애국주의에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년을 싸운 거야. 거기에 비해서 지금 문팔육 애들은 백그라운드가 뭐냐 이거 그 나이 때. 아니죠. 그 뭐 학생회 장악하고 자판기 독점하고 졸업 앨범 장악하는 거였잖아. 뭐 박정희 욕하고 뭐 그 정도지. 그리고 저쪽에 네. 지령받고 뭐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 뭐 왕대밭에서 왕대 난다고 처음부터 이 대궁이 다른 거야. 영어는 캐논이라 그러거든요. 캐릭터의 캐논이 다른 그리고 거예요. 악마도요. 뛰어난 악마가 되려면 진짜 그 악마성이 강화되려면 이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응? 그 말하자면은 문팔육 집단의 지금 캐릭터하고 이 나치의 그 나치를 이끈 사람들의 캐릭터하고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주의적 기법들을 가지고 지금 막 그러는데 예, 예. 쇼하지 마라. 제발. 그래서 이제 패전을 귀향을 했을 때 이 예. 사람들이 사회에서 이제 부적응자의 천덕꾸러기의 빈민이거든. 예, 예. 그게 근데 평균 연령이 20대 초반이잖아요. 20대 중반쯤 귀향을 중반쯤 했고 그렇지. 나치가 집권하던 1930년대 초를 기준으로 한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 중반 정도. 초중반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그 에너지가 액티브. 넘칠 때 내가 4년을 죽음을 무릅쓰고 독일 제국의 영광을 위한 애국 그 패권 애국주의에 몸을 바치고 돌아왔는데 사회는 빨갱이들이 날뛰고 우리는 천덕꾸러기 취급받고 우리는 길거리에서 동냥하고 다니는 거지야. 이 생활을 나치 집권 전까지 나치가 33년 집권했으면 예. 이 생활을 이 사람들이 18년에서 33년까지 15년을 한 거야. 15년.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영국 프랑스가 28년에 되면은 이제 브리안 켈록의 부전조약 전쟁하지 말자 그래놓고 그 밑에는 무시한 배상금을 물립니다. 글쎄. 그래서 이제 거지가 되죠. 그러니까 거지가 되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문팔육 애들은 뭐냐면 대학교에 빨대 받고